아니, 잠깐만요. 100억 유산의 절반이 누구 것이라고요? 장례식장에 하얀 국화향이 코끝을 찌르는 가운데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조용히 드나들고 있었다. 빈소 안쪽에는 고 강태준 회장의 영정이 놓여 있었고 그의 가족들은 영정 앞에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태준건설을 일구어 100억대의 재산을 모은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어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이야. 성진은 마른 세수를 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원만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태준건설의 부사장으로 일하며 언젠가는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예상보다 너무 일찍 찾아온 현실이었다. 당신 유언장 확인해 봤어? 아무리 그래도 제대로 남겨두셨겠지? 미경은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녀는 조문객들이 오가는 모습을 눈으로 좇으며 말했다. 강태준 회장과 그녀의 관계는 늘 긴장감이 맴돌았다. 미경은 성진이 사업을 물려받고 자신의 아들 현우가 가업을 잇는 그림을 그리며 살아왔다. 그녀에게 이번 일은 큰 전환점이었다. 성진은 미경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가로저었다. 그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사업 확장에 관한 다툼이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강태준 회장은 보수적인 경영을 고집했고 성진은 새로운 시장 진출을 원했다. 그들의 다툼은 결론 없이 끝났고 다음 날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이 왔다. 장례식장 한쪽에서는 혜진이 붉은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딸로 형부와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곁에 있지 못했어. 혜진은 조문객과 인사를 나누다 말고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대학 교수로 일하며 미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했었다. 강태준 회장은 몇 년 전부터 심장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다. 이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박 변호사가 성진을 찾는 모습이 보였다. 박 변호사는 강태준 회장의 오랜 법률 자문이자 친구였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성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진은 미경에게 눈짓하고 박 변호사를 따라 장례식장 한쪽 상담실로 향했다. 혜진도 그들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갔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어제 부고 소식을 듣고 즉시 준비했습니다. 유언장이요.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셨던 건가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에 작성하신 겁니다. 심장 질환 진단을 받으신 직후였죠. 성진은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열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갑자기 그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유언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성진과 혜진, 그리고 미경의 눈이 일제히 박 변호사에게 쏠렸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무슨 변수요? 설마 아버지가 전 재산을 기부하신 건 아니겠죠? 혜진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소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았다. 몇몇 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아닙니다. 그런데 유산을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유산을 주장하는 사람. 무슨 소리야? 성진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변호사를 마주 보았다. 오늘 아침 한 남성이 자신이 고인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법적 상속권을 요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사람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성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미경은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혜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뭐라고요? 혼외자요?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이에요. 혜진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늘 완벽한 존재였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재혼도 하지 않고 사업과 가정에 충실했다고 생각했다. 고인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였다. 이 남성의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36세로 고인과의 유전자 일치율이 99.9%입니다. 법적으로는 친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청진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럼 이 강민호라는 사람이 우리 이복 동생이라는 겁니까? 박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30여 년 전 회장님의 비서로 일했던 여성입니다. 두 분은 약 2년간 관계를 유지했고 그 여성이 임신했을 때 회장님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혜진이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오빠보다 어리고 나보다는 나이가 많단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답했다. 강민호 씨는 회장님과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회장님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혼자 키웠고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강민호 씨는 자신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회장님을 찾아가 만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청진이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가 그 사람을 만났다고요? 네, 기록에 따르면 2번 정도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공식적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고 두 분이 만났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혼외자도 법적 상속권이 있습니다.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중에 자녀와 동일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청진은 테이블에 양손을 짚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유언장을 가리켰다. 회장님의 유언장에는 태준건설의 지분 60%를 성진 씨에게, 30%를 혜진 씨에게, 나머지 현금과 부동산 등은 균등하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민호 씨가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유언장 내용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현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통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길 원한다면 연락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청진이 고개를 들어 박 변호사를 바라봤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이나 현재 상황은요? 강민호 씨는 현재 소규모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몇 년간 대기업에서 일한 후 창업했다고 합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경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분명 돈이 목적이겠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거겠죠?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민호 씨는 이미 2년 전부터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고 몇 차례 서신도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회장님이 공식적인 인지를 거부하셔서 법적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침묵했다. 청진은 아버지가 이런 중대한 비밀을 끝까지 자신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거군요. 박 변호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혜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존경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미경은 차갑게 말했다. 법적으로 싸워볼 생각이에요. 저희도 법률팀을 꾸려서 대응할 겁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우리 가족의 재산을 가져가게 놔둘 수는 없어요. 박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법적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상속권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분의 비율을 놓고 협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청진은 무거운 표정으로 박 변호사를 바라봤다. 그 사람. 강민호가 원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상속분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상속권과 그에 따른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태준건설의 이사회 자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성진의 표정이 확 굳어졌다. 회사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속이 타들어갔다. 말도 안 돼요. 태준건설은 아버지와 저희가 함께 일구어온 회사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경영에 참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경도 격분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우리도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해야 해요. 혜진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보려 했다.
잠시만요. 진정해요. 우선 그 사람, 강민호 씨를 만나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가 정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게. 성진은 혜진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만날 필요 없어. 법적으로 처리하면 돼. 아버지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셨잖아.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고 조문객 한 명이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성진 씨 회장님의 오랜 친구분들께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성진은 대화를 중단하고 일어섰다. 네, 곧 가겠습니다. 그는 박 변호사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일은 장례식이 끝난 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장례를 엄숙하게 치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 제가 강민호 씨 측에도 장례 기간 동안은 예의를 갖추어 달라고 전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상담실을 나와 다시 빈소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빈소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이 성진에게 속삭였다. 오빠, 나중에 둘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 성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문객들이 좀 정리되면 얘기하자.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표면적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조문객들이 줄어들자 혜진은 성진을 불러 장례식장 바깥 정원으로 나갔다.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다. 오빠, 정말 아버지가.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성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믿기 힘들지. 아버지는 항상 완벽했고 원칙주의자셨어. 그런 분이 비밀 자식을 두었다니.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외로우셨을까? 성진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대학생일 때, 혜진이 고등학생일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고 사업과 자식들에게만 집중했다. 아버지는 항상 겉으로는 강인한 척 하셨지만 속으로는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 사람, 우리 동생일 수도 있는 거잖아.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성진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러워. 하지만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완전히 배척하는 게 옳은 일일까? 성진은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혜진은 항상 감성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혜진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건 우리 가족의 명예와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분명 돈이야. 아버지의 유산과 회사 지분을 노리고 있는 거지.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오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돈만 원한다고 단정 짓는 건. 혜진아, 지금은 아버지의 장래에 집중하자. 이 일은 나중에 차분히 생각해 볼게. 두 사람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들 뒤로 석양이 천천히 지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의 죽음과 함께 그들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도 함께 저물어가고 있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미경이 초조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오래 있었어요? 방금 한 남자가 와서 당신을 찾았어요. 성진이 눈을 크게 떴다. 누구?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당신을 꼭 만나야 한다고.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검은 정장 차림에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강태준 회장을 닮은 듯한 인상을 풍겼다.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 쏠렸다. 미경이 숨을 들이켰다. 설마 그 남자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민호입니다. 장례식 후 일주일이 지났다. 강태준 회장의 가족들은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 모였다. 넓은 회의실은 묵직한 원목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로 꾸며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전경과는 대조적으로 실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성진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미경이 단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건너편에는 혜진이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물잔과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강민호 씨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경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이런 만남이 필요한가요? 법정에서 만나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성진은 창가에서 돌아서서 자리에 앉았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는 증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 말고 또 있습니까? 네, 강민호 씨는 그의 어머니와 회장님 사이의 편지와 사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지원금 내역도 있습니다. 혜진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아버지가 돈을 보내셨다고요? 회장님은 강민호 씨가 태어난 후 약 10년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내셨습니다. 그 후에는 중단되었지만 최근 2년 사이에 다시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가 그토록 오랫동안 비밀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그때 회의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들어오세요. 박 변호사가 말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봤던 것보다 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고인의 아들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성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민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성진보다 키가 조금 작았지만 강태준 회장의 눈매와 턱선을 닮아 있었다. 내 유전자 검사 결과가 99.9% 일치했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그 내용을 전달하셨을 겁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으라는 박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테이블 맨 끝자리에 앉았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제 어머니와 고인,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편지, 사진, 그리고 송금 내역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셨죠.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는 오랜 상처가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제가 15살 때 폐암 진단을 받으셨고 1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상자 하나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와 주고받은 편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의 병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셨던 아버지를 항상 존경해왔다. 그런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상속을 요구하는 거야? 백억이 탐나서?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수는 천천히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함께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제가 원한 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법적으로 제 몫이 있다면 받아야겠죠. 민수의 말에 성진과 미경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미경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성진은 이마에 주름을 깊게 팬 채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이 있나요? 성진이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보낸 어머니의 편지와 사진을 보시고는 결국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2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2년 전, 두 번째는 작년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인정하셨지만 공식적으로 가족에게 알리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강민호, 아니 김민수 씨의 IT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개인 자금으로요.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성진을 바라보았다. 성진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상속을 주장하는 겁니까? 성진이 물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살짝 밀었다. 이 안에는 아버지와 제가 최근에 주고받은 이메일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셨고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가족에게 저를 소개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혜진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오래된 편지들,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최근의 이메일 프린트물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준과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또 다른 사진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서류들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성진은 여전히 믿기 힘든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뭡니까? 돈인가요? 아니면 태준건설의 지분?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태중건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제 사업이 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게 주어진 상속분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성진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다. 아버지의 재산은 태중건설 지분이 대부분입니다. 현금과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만약 당신이 상속분을 요구한다면 회사 지분을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지분을 받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건설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까요. 미경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지분을 받아서 팔 생각인가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성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태중건설의 지분이 시장에 나온다면 경쟁사들이 눈독을 들일 것이고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혜진이 회의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표정은 조금 진정된 듯했다. 민수 씨, 혜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사진을 보니 어머니가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 회장의 상속 소송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고 오늘은 중요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법정 안에는 성진과 미경, 혜진 그리고 민수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성진은 단단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미경은 가끔씩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혜진은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의 맞은편에는 민수가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두 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성진 측은 민수의 친자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강태준 회장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을 주장했다. 그 유언장에는 강태준의 손자, 즉 성진의 아들 준호가 주요 상속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심 판사는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단정한 외모와 무게감 있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모두 앉으십시오. 판사의 말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시작했다. 김민수 씨는 고인의 혼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이 말에 성진 측 좌석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본 재판부는 고인의 DNA, 검사 결과와 제출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김민수 씨가 강태준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혼인 외의 자녀라도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넘기더니 계속했다. 다음으로 유언장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태준 씨는 사망 2개월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태중건설 지분의 대부분과 부동산을 손자인 강준호 씨에게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다. 그 유언장대로라면 아들 준호가 태중건설의 지분을 대부분 상속받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성진이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유언장에 친손자 준호를 단독 상속자로 지정하셨습니다. 성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그의 변호사가 그의 팔을 잡아 진정시키려 했지만 성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아버지는 회사가 외부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통해 회사 지분을 손자에게 물려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한번 두드렸다. 성진 씨, 앉아주십시오. 모든 의견은 변호사를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은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다. 그의 변호사가 그에게 뭔가 속삭였고 성진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판사는 다시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문제는 유언장이 최근 수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새 유언장에는 김민수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법정이 순간 술렁였다. 성진과 혜진, 미경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판사가 다시 의사봉을 두드렸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측은 고인이 사망 2주 전에 작성한 새로운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공증인 입회하에 작성되었으며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성진 측 변호사도 즉시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희는 이 새로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고인은 당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김민수 씨 측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다. 재판장님, 고인은 유언장 작성 당시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의사의 진단서에 따르면 판단력은 완전히 명료했습니다. 또한 공증인과 2명의 증인이 입회했으며 모두 고인이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했다.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본 재판부는 두 유언장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은 2년 전에 작성되었고, 두 번째 유언장은 고인이 사망하기 2주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유언자의 판단력과 자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판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새 유언장에 따르면 태중건설 지분의 60%는 손자인 강준호 씨에게, 20%는 김민수 씨에게, 나머지 %는 강성진 씨와 강혜진 씨에게 각각 1%씩 상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금과 부동산은 사인이 균등하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왜? 혜진이 참지 못하고 외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는 민수 씨를 거의 알지도 못했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그런 유언장을? 판사가 다시 의사봉을 두드렸다. 혜진 씨, 감정을 자제해 주십시오. 민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만나셨고 그때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후 기억 속으로 돌아간 듯 말을 이어갔다. 민수야,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내 아들이니까 내 몫을 챙겨주고 싶구나. 민수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병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찾아온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강태준 회장은 약한 미소를 지었다. 알아.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란 걸. 내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으니. 하지만 이건 내 마음이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잖니. 그는 힘겹게 손을 뻗어 민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내가 새 유언장을 작성했다. 내 목도 있으니 걱정 말거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태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야. 받아주렴. 민수는 기억에서 돌아와 법정을 둘러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청진은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태중건설을 위해 살았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회사 지분을 줄 수 있다는 거야? 판사가 강하게 의사봉을 두드렸다. 성진 씨, 한 번 더 소란을 피우시면 법정 모독죄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청진은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미경이 그의 팔을 꽉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다. 판사는 다시 서류를 살펴본 후 결론을 내렸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김민수 씨는 유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다만 유언장의 효력 발생을 위해 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친자 확인을 위한 추가 DNA 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김복도의 가족들이 모였다. 벽에 걸린 형광등은 흐릿한 빛을 내며 그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아무도 첫 말을 꺼내지 못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미경은 벽에 기대어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깥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상이 그들의 마음처럼 흐려 보였다. 그럼 결국 100억을 나눠야 한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아버지를 모시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듯했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제 몫의 절반은 아버지가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어쩌면 그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는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한, 아니 어쩌면 그저 가족이라는 느낌을 한 번이라도 느끼기 위한 긴 여정의 끝이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혜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면서도 민수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이제 와서 다른 누군가와 그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을 꽉 쥐었다 풀었다 반복하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든 결국 가족이었겠지. 성진은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다. 가장으로서 짊어져온 책임감, 아버지의 후계자로서의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무게를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도 미묘하게 느껴졌다. 네 사람은 말없이 법원 계단을 내려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잦아든 듯했다. 혜진이 걸음을 멈추고 우산을 펼쳤다. 같이 내려갈 사람. 그녀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성진이 천천히 다가와 우산 아래 섰다. 미경은 자신의 우산을 펼치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민수를 향해 우산을 기울였다. 같이 내려갈래요?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법원 건너편 작은 카페에서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창가에 앉은 성진은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아버지가 왜 마지막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버지는 자기 방식대로 널 사랑했다고. 그게 제가 들은 전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아버지는 항상 모든 걸 혼자 결정하셨으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경이 카페에서 주문한 따뜻한 차를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남기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성진은 서류 가방에서 변호사가 건네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진이 제안했다. 네 사람은 편지를 함께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내가 남긴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돈 때문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길 바랍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네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침묵했다. 카페의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비가 그친 것이다. 성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할까요? 아버지 이야기도 좀 더 하고.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민수는 마지막까지 머뭇거렸지만 결국 가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당연하지. 성진이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네 사람은 각자의 길로 떠났지만 오늘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발걸음을 내딛는 듯했다. 돈 앞에서 가족은 흔들렸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들이 선택한 건 화해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이었을까? 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어쩌면 이 질문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앞으로 써내려갈 이야기는 아직 결말이 정해지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